저는 올해 78살입니다. 허리는 많이 굽었지만 아직은 혼자서 걸을 수 있어요. 무릎이 시큰거리고 손목도 아프지만 그래도 버텨냅니다. 이 나이가 되면 몸 곳곳이 말을 안 듣죠. 새벽 5시에 잠에서 깼어요. 요즘 들어 잠이 부족한데도 일찍 깨는 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아직 어둑어둑하더라고요. 하지만 일어나야 했어요. 오늘도 며느리 정희와 아들 상민이 그리고 손주 도연이가 점심을 먹으러 올 테니까요. 부엌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허리를 펴려고 하면 아파서 자꾸 굽게 되는군요. 예전에는 이런 적이 없었는데 말입니다. 찬장을 열어서 국수면을 꺼냈어요. 벌써 몇 년째 같은 메뉴죠. 사실 다른 음식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예전에는 잡채도 만들고 불고기도 해줬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복잡한 요리를 하기엔 몸이 너무 힘들어졌어요. 장을 보러 가는 것도 버겁고 여러 가지 재료를 다루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도 가족들이 굶을 수는 없잖아요. 저라도 뭔가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매번 국수를 준비하게 됩니다. 간단하면서도 따뜻한 음식이니까요. 냄비에 물을 받아서 가스레인지에 올려놓았습니다. 파란 불꽃이 냄비 밑을 핥기 시작했어요. 물이 끓을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좀 길죠. 그 시간에 저는 김치를 꺼내놓고 파도 다듬어 놓습니다. 김치는 제가 직접 담근 거예요. 지난달에 배추를 사다가 정성껏 담갔습니다. 예전처럼 한꺼번에 많이는 못 담그지만 그래도 우리 집 김치가 제일 맛있다고 생각해요. 시원하고 아삭한 게 국수와 잘 어울립니다. 파를 썰면서 생각이 많아졌어요. 정희는 제 음식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표정을 보면 항상 불만스러워 보입니다. 뭔가 아쉬워하는 기색이 역력하죠. 하지만 저로서는 이게 최선이에요. 이 나이에 무엇을 더 할 수 있겠어요. 상민이는 요즘 말수가 적어졌습니다.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모양이에요. 집에 와서도 표정이 밝지 않아요. 예전에는 어머니 음식이 맛있다고 칭찬도 해줬는데 이제는 그런 말도 안 하는군요. 그래도 도연이만큼은 할머니 편이에요. 대학생이 된 손주가 할머니 집에 오는 걸 싫어하지 않아서 고마워요. 요즘 젊은이들은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있는 걸 부담스러워 한다던데 말입니다. 물이 보글보글 끓기 시작했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게 보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국수면을 냄비에 넣었어요. 뜨거운 김 때문에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참았습니다. 젓가락으로 면을 살살 저어주면서 익는 정도를 봤어요. 너무 오래 끓이면 면이 불어서 맛이 없어집니다. 적당히 익으면 쫄깃하면서도 부드러워요. 몇십 년간 국수를 끓여온 경험으로 알 수 있죠. 면이 적당히 익었을 때 불을 끄고 그릇을 준비했습니다. 뜨거운 국수를 그릇에 담고 위에 썰어놓은 파를 올렸어요. 초록색 파가 하얀 국수와 어우러져서 보기에도 좋았습니다. 김치도 접시에 담아서 상에 올려놓았어요. 작은 밥상이지만 제 나름대로는 정성을 다했습니다. 비록 소박한 국수 한 그릇이지만 가족을 위한 마음만큼은 진심이에요. 상을 다 차리고 나서 잠깐 허리를 펴고 숨을 고르려고 했습니다. 아침부터 부엌에서 서 있으니 다리가 아파오더라고요. 하지만 곧 가족들이 올 시간이라 쉴 겨를도 없었어요. 현관문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신발을 벗는 소리였어요. 도연이가 제일 먼저 들어왔습니다. 대학생인 손주는 요즘 취업 준비로 바빠 보였어요. 하지만 할머니 집에 올 때만큼은 밝은 얼굴을 보여줍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도연이의 인사가 따뜻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서 와라. 배고팠지? 도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젊은 나이라 그런지
항상 배가 고픈 것 같습니다. 저는 뜨거운 국수가 식기 전에 빨리 내놓고 싶었어요. 김이 올라오는 국수를 보고 도연이가 좋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 다음에 상민이가 들어왔습니다. 제 아들이지만 요즘엔 표정이 어둡더라고요. 직장에서 힘든 일이 많은 모양입니다. 어깨도 축 처져 있고 걸음걸이도 무거워 보였어요. 상민아, 고생했구나. 저는 아들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예전에는 집에 오면 활기찼는데 이제는 지친 모습만 보입니다. 상민이가 짧게 인사했어요. 예전처럼 다정하게 말을 걸지는 않았죠. 뭔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아들도 힘든 일이 많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정희가 들어왔습니다. 저희 며느리는 늘 표정이 언짢아 보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어요. 문을 열면서부터 짜증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입술이 삐죽 나와 있고 눈썹이 찌푸려져 있었어요. 저는 서둘러 국수를 각자 그릇에 담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뜨거운 국수를 가족들 앞에 놓아드렸어요. 정성껏 준비한 점심이었습니다. 비록 간단하지만 따뜻한 마음을 담았어요. 자, 많이 드세요. 저는 가족들이 젓가락을 들기를 기다렸어요. 함께 먹는 밥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습니다. 비록 소박한 국수 한 그릇이지만 이 순간만큼은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도연이가 먼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서 국수를 한 젓가락 집었어요. 상민이도 따라서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에 제자리에 앉아서 젓가락을 들었죠. 소박한 한 그릇의 국수 앞에서 조용히 젓가락을 드는 순간이었어요. 이 평화로운 시간이 계속되기를 바랐습니다.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식사를 하는 이 소중한 시간이 말이에요. 하지만 제 바람과는 달리 정희의 표정은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뭔가 불만스러워하는 기색이 더욱 역력해졌어요. 저는 그런 정희의 모습을 보며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희가 젓가락을 놓으면서 큰 한숨을 쉬었습니다. 후 하는 소리가 조용한 식탁에 울렸어요. 저는 그 소리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또 국수예요? 정희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했어요. 저는 움찔했습니다. 매번 같은 메뉴라는 걸 알고 있지만 딱히 다른 방법이 없었거든요. 이 나이에 복잡한 음식을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정희가 젓가락을 테이블에 툭 내려놓았어요. 그 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났습니다. 도연이가 깜짝 놀라며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상민이는 고개를 숙이고 국수만 계속 먹고 있었습니다. 매일 똑같이 국수만 나오네요. 정희가 계속해서 불평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변명을 하자니 초라해 보일 것 같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자니 마음이 상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정희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마치 칼날처럼 제 마음을 찌르는 것 같았어요. 저는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애써 밝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소화도 잘 되고 따뜻해서 좋잖니. 저는 웃어 보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정희의 표정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제 말이 오히려 기름을 부은 격이 된 것 같았어요. 정희의 눈에서 차가운 빛이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모르시나 봐요. 정희가 냉소적으로 말했어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알 수 없었습니다. 무엇을 모른다는 건지, 왜 이렇게 화가 나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정희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국수를 먹으려고 했어요. 더 이상 말을 하면 상황이 악화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정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다른 집은 어머니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음식을 해주시는지 아세요? 정희의 말에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정성이 부족하다는 뜻인가요? 저는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말이에요.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준비한 건데 그것도 정성이 아니란 말인가요? 정희가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을 계속했습니다. 우리 친정어머니는 말이에요. 정희가 자신의 어머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얼마나 다양한 반찬을 해주시는지, 얼마나 맛있는 음식을 만드시는지 길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갈비찜도 해주시고, 잡채도 만들어주시고, 나물도 여러 가지 무치신다고 했어요. 저는 듣고 있으면서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정희의 친정어머니와 비교당하는 게 서러웠어요. 나이도 비슷할 텐데 그분은 그렇게 많은 음식을 해주시나 보군요.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상민이가 정희를 쳐다봤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들이 제 편을 들어주길 바랐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상민이는 그저 조용히 국수만 먹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으시니까 이해는 하지만 정희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서 무시당하는 기분을 느꼈어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정성이 없는 건 아닌데 말이죠. 나이가 많아서 몸이 불편할 뿐인데 그것까지 탓하는 건가요? 도연이가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할머니와 어머니 사이에서 난처해 하는 것 같았어요. 젊은 나이에 이런 상황을 보게 해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손주는 이런 갈등에 끼이면 안 되는 건데 말이에요. 정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말하던 것이 이제는 대놓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냥 먹자. 상민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정희는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를 냈어요. 매번 국수, 국수. 정말 질려요. 정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익숙하지 않아서 당황스러웠어요. 결혼한 지 50년이 넘었는데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대드는 며느리는 처음 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몰랐어요. 저는 정희가 왜 이렇게 화가 나 있는지 생각해 봤어요. 혹시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요? 국수만 끓여서 실망스러웠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다음엔 다른 걸 해드릴게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더욱 화를 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아예 마음가짐이 틀렸다고요. 정희가 감정적으로 말했어요. 저는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마음가짐이 틀렸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가족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음식인데 마음가짐까지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졌습니다. 따뜻했던 점심시간이 어느새 차가운 공기로 가득 찼어요. 국수에서 올라오던 김도 이제는 식어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정희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마치 저를 원망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정희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저는 이런 정희를 본 적이 없어서 당황스러웠어요. 평소에도 불만이 많기는 했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마치 폭발하기 직전의 폭탄 같은 느낌이었어요. 정희가 자리에서 몸을 일으키더니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 시선이 너무 차가워서 소름이 돋았어요. 이런 눈빛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는 며느리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모르세요? 정희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여전히 무엇을 모른다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정희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무엇을 모른다는 거니?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희의 반응은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마치 제 질문이 기름을 부은 것 같았어요. 이 집이 누구 집인지도 모르세요? 정희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갑작스러운 말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 집이 누구 집이냐니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제가 50년 넘게 살아온 이 집을 두고 하는 말인가요? 상민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아내를 말렸어요. 여보, 그만해. 하지만 정희는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흥분한 것 같았어요. 손까지 떨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화가 나는 건지 정말 모르겠었어요. 당신 때문에 이 집안이 이상해진 거예요. 정희가 저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제가 무엇을 잘못했다는 건가요? 가족을 위해 음식을 해주는 게 잘못된 일인가요? 집안이 이상해졌다는 건 또 무슨 의미인가요? 도연이가 어머니의 목소리에 놀라서 젓가락을 떨어뜨렸어요. 젓가락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걸 모두가 느끼고 있었어요. 정희야, 진정해. 상민이가 다시 말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정희는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상태였습니다. 숨소리도 거칠어져 있었어요.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집안이 꼬이는 거예요. 정희가 분노 섞인 목소리로 외쳤어요. 그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안이 꼬인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이 집에 해를 끼쳤다는 말인가요? 갑자기 정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려나며 소리를 냈어요.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막을 수가 없었어요. 몸이 굳어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정희가 국수 그릇이 놓인 밥상을 향해 손을 뻗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정희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정희가 소리치며 밥상을 그대로 엎어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뜨거운 국물이 바닥에 우르르 쏟아졌습니다. 국수면들이 여기저기 흩어졌어요. 김치도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정성껏 끓인 국수가 바닥에 엉망으로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제 발등에도 튀었지만 아픈 줄도 몰랐어요. 충격이 너무 커서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도연이가 깜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도연이가 어머니를 말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밥상은 완전히 엎어져 있었고 국수는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점심이 한순간에 쓰레기가 되어버렸어요. 상민이도 당황한 기색이었어요. 하지만 아내를 크게 나무라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난처한 표정으로 바닥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어요. 저는 아들의 그런 모습에 더욱 절망스러웠습니다. 저는 바닥에 쏟아진 국수를 바라봤습니다. 아침부터 정성껏 준비한 점심이었는데 한순간에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뜨거운 국물이 바닥에 흘러서 엉성한 모양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제 마음 같았어요. 국수면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는 모습이 처량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따뜻한 그릇 안에서 김을 내뿜고 있었는데 이제는 차가운 바닥에서 식어가고 있었어요. 정말 안쓰러웠습니다. 정희가 여전히 화가 나 있는 것 같았어요. 숨을 거칠게 쉬고 있었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떤 식으로 하라는 건지, 제가 뭘 잘못했는지 정말 모르겠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50년 넘게 이 집에서 살면서
이런 일을 당해본 적이 없었어요. 며느리에게 이런 모욕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어요. 바닥에 흩어진 국수면들이 마치 제 인생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성껏 준비했지만 한순간에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것처럼 말이에요. 눈물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꾹 참았습니다. 도연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손주의 그런 시선이 제게는 더욱 미안했어요. 이런 추한 모습을 보여드리게 되어서 말이죠. 20살 청년이 이런 걸 봐야 하다니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어요. 그저 엎어진 밥상과 흘러내린 국수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났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상민이가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다렸어요. 이럴 때 아들이 제 편을 들어주길 바랐습니다. 어머니를 지켜주길 바랐어요. 바닥에 흩어진 국수를 보며 상민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정의를 나무라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난처한 표정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어요. 여보, 그만해. 상민이가 작은 목소리로 정희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 말에는 강한 의지가 없었습니다. 마치 형식적으로 하는 말 같았어요. 진짜로 아내를 말리려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상민이의 얼굴에서 갈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고민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어머니 편에 서서 정의를 막지는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키운 아들인데 이럴 때 어머니를 지켜주지 않다니요. 어린 시절 아팠을 때 밤새 간병했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어머니도 이해해 주세요. 상민이가 저에게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해해 달라고요? 제가 무엇을 이해해야 한다는 건가요? 며느리가 밥상을 엎어버린 걸 이해하라는 건가요? 정희가 여전히 흥분 상태였습니다. 상민이를 보며 더 많은 지지를 요구하는 것 같았어요. 당신도 뭔가 말을 해봐요. 정희가 상민이에게 말했어요. 저는 아들이 어떤 말을 할지 긴장했습니다. 설마 아내 편을 들지는 않겠죠? 그래도 아들인데 말이에요. 상민이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침묵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리는 것 같았어요. 이 짧은 시간이 왜 이렇게 길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머니, 정희 말도 일리가 있어요. 드디어 상민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아들이 제 편이 아니라 며느리 편을 든 거였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저는 상민이를 바라보며 속으로 울부짖었어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마음속에서 외치는 소리가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말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을 바라보며 절망감을 느낄 뿐이었어요. 상민이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요즘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저는 알 수 없었어요.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밥상을 엎어도 되는 건가요? 저는 상민이를 키우면서 겪었던 일들을 떠올렸어요. 아이가 아프면 밤새 간병했던 일들이 생각났습니다. 열이 나서 끙끙 앓을 때 얼마나 애태웠는지 기억났어요. 병원비가 없어서 약국에서 해열제만 사서 먹였던 날들도 생각났어요. 남편 월급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웠지만 아이만큼은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밤새 이마에 수건을 올려주며 열이 내리기를 기다렸던 기억이 났어요. 상민이가 학교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학용품을 사주려고 용돈을 아껴서 모았습니다. 옷도 새로 사주고 싶어서 이웃집에서 부업을 했던 기억도 났어요.
대학에 들어가던 날은 정말 기뻤어요. 우리 아들이 성공하길 바라며 온갖 뒷바라지를 다 했었는데 말이에요.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도연이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실망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손주도 이 상황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젊은 나이에도 옳고 그름을 구분할 줄 아는 거죠. 아빠. 도연이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지만 상민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어머니잖아요. 도연이가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상민이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손주가 이렇게 말해도 꿈쩍하지 않는 아들을 보며 정말 서글펐어요. 정희가 다시 말을 시작했어요. 어머니도 좀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현실이라는 게 무엇을 뜻하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제가 받아들여야 할 현실이 무엇인가요? 며느리의 무례함을 받아들이라는 건가요? 상민이가 마침내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서 예전의 다정함을 찾을 수 없었어요. 마치 남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키운 아들 같지 않았어요. 저는 이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어요. 제가 키운 아들이 위기의 순간에 제 편을 들어주지 않은 이 순간을 말이에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바닥에 흘러내린 국수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국수처럼 제 마음도 엉망이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정성껏 준비했던 점심이 한순간에 망가진 것처럼 저희 가족도 이렇게 무너져가는 걸까요? 아들의 침묵이 정희의 말보다 더 아팠어요. 차라리 뭔가 말이라도 해주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더 서글펐습니다. 제가 이렇게 모욕당하는데 지켜보고만 있다니요. 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침묵과 며느리의 무례함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바닥에 엎어진 국수를 보며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이런 모욕을 받으며 계속 앉아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비틀거렸지만 꾹 참았어요. 허리도 아팠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저에게 괜찮냐고 묻지 않았어요. 아무도 걱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여전히 화가 나 있는 표정이었고 상민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족들과 함께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이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절뚝거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이 집을 나가고 싶었습니다. 잠시라도 이 답답한 공기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할머니, 어디 가세요? 도연이가 뒤에서 불렀어요.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손주에게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직은 강한 할머니로 남고 싶었어요. 신발을 신으며 생각했어요. 이 집에서 50년 넘게 살았는데 이렇게 쫓겨나듯 나가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이 집의 모든 구석구석에 제 추억이 담겨 있는데 말이에요.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어요. 하지만 집안의 차가운 분위기보다는 나았습니다. 적어도 바람은 제게 아기가 없으니까요.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대부분 세상을 떠났고 형제들과도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어요. 이 나이가 되면 의지할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냥 동네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평소보다 사람들이 많이 보였어요. 모두 행복해 보이는 가족들이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걷는 부모들, 손을 잡고 다니는 노부부들을 보니 부러웠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며 더욱 쓸쓸했어요.
저희 집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다른 집들은 다 화목해 보이는데 우리만 이런 걸까요? 뭔가 잘못된 걸까요? 벤치가 보여서 그곳에 앉아 쉬었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팠거든요. 오래 걸으면 다리도 저려서 힘들었어요. 벤치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는 뭘 잘못했을까요? 정말 모르겠어요. 가족을 위해 음식을 해주는 게 잘못된 일인가요? 나이가 들어서 복잡한 요리를 못하는 게 죄인가요? 정성이 부족했던 걸까요? 할머니,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도연이가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숨이 차서 헉헉거리고 있었어요. 저를 찾으려고 뛰어다닌 모양이었습니다. 할머니, 왜 혼자 나오셨어요? 도연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저는 손주의 그런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적어도 도연이만큼은 저를 걱정해주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괜찮다. 바람 좀 쐬려고. 저는 애써 태연한 척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정을 숨기려고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감정 조절도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도연이가 제 옆에 앉았어요. 아무 말 없이 그냥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그런 도연이의 모습이 고마웠어요. 말로 위로하려 하지 않고 그냥 함께 있어 주는 게 더 위로가 되었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도연이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그 말을 듣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런 일로 손주가 미안해할 필요는 없는데 말이에요. 도연이는 아무 잘못이 없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니? 저는 도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따뜻한 손주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이 따뜻함이 제게는 큰 위로였어요. 엄마가 너무 심했어요. 도연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20살 청년이 할머니 때문에 우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젊은 나이에 이런 걸 보게 해서 미안했어요. 울지 마라. 어른들 일이야. 저는 도연이를 달래며 말했어요. 하지만 저 역시 눈물을 참기 어려웠습니다. 손주 앞에서는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자꾸 눈물이 났어요. 할머니가 잘못한 거 없어요. 도연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 말이 제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적어도 손주만은 제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았어요. 제 편에서 서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고마웠습니다. 집에 들어가자. 도연이가 제 팔을 잡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안 되겠다. 정의의 화가 아직 풀리지 않았을 것 같았어요. 지금 들어가면 또 다른 갈등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그런 일은 겪고 싶지 않았어요. 도연이가 제 옆에서 계속 함께 있어 주었어요. 아무 말 없이 그냥 곁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웠습니다.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손주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 편이에요. 도연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적어도 이 세상에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한 명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만으로도 힘이 났습니다. 저는 도연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 따뜻한 손이 제게는 큰 힘이 되었어요. 비록 힘든 상황이지만 포기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연이를 위해서라도 말이에요. 그날 밤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정희와 상민이는 이미 자기 방으로 들어간 후였어요. 다행히 더 이상의 갈등은 없었습니다. 조용한 집안이 오히려 편안했어요.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가서 마음을 정리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오늘 일어난 일들이 자꾸 떠올라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밥상이 엎어지던 순간 상민이의 침묵, 정희의 차가운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문득 남편 생각이 났어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오늘 같은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 상민이도 감히 이런 태도를 보이지 못했을 거예요. 남편은 가정의 어른을 존중하는 것에 대해 엄격했거든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혼자서 이 집을 지켜왔는데 이제는 한계가 온 것 같았어요. 나이도 들고 몸도 불편해지니 예전 같은 힘이 없더라고요. 잠을 이루지 못해서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손대지 않았던 곳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마음을 달래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남편이 쓰던 책상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로 그 책상은 그대로 두었어요. 무엇인가를 바꾸기가 싫었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왠지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남편과 관련된 추억들을 다시 꺼내보고 싶었어요.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서랍에는 남편의 안경과 펜들이 들어 있었어요. 두 번째 서랍에는 옛날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저희 부부 사진도 있었어요. 맨 아래 서랍을 열어보았습니다. 평소에는 잘 열어보지 않던 곳이었어요. 안에는 여러 가지 오래된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보험증서, 통장, 그리고 낡은 봉투 하나가 보였어요. 그 봉투가 눈에 띄었습니다. 다른 서류들과는 달리 따로 봉투에 넣어져 있었거든요. 뭔가 중요한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열어보았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땅 문서가 나왔습니다. 이 집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문서였어요. 남편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또 다른 종이가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남편이 손으로 쓴 글씨였어요. 날짜도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이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쓴 것 같았어요. 글씨가 평소보다 떨려 있었거든요. 유언장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몰래 써놓은 것 같았어요. 저는 이런 게 있다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왜 미리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집안의 어른을 지키는 사람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준다. 그 글귀를 읽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다니 전혀 몰랐어요. 단순히 아들에게 물려주는 게 아니라 조건이 있었던 거예요. 계속 읽어보니 더 자세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집안 어른에게 효도하고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에게 재산을 물려주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재산을 물려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정이나 상민이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어른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재산을 물려줄 수 없다는 뜻이었어요. 오늘 일어난 일을 보면 딱 들어맞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유언장을 다시 천천히 읽어봤습니다. 남편의 글씨가 떨려 있는 것을 보니 병이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쓴 것 같았어요. 그런데도 이런 걱정을 했다니 고마우면서도 안쓰러웠습니다. 말부나 너를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무엇도 남겨주지 마라. 마지막 부분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제가 혼자 남겨질 걸 알고 미리 준비해 둔 거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런 유언장이 있다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남편이 왜 미리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아마 제가 걱정할까봐 그랬던 것 같아요. 병상에서도 저를 생각해 준 거죠. 다시 땅 문서를 확인해 봤습니다. 이 집과 땅의 소유자는 분명히 남편이었고, 이제는 저에게 상속된 상태였어요. 법적으로 저에게 모든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이런 일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가족이 함께 사는 집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일을 겪고 나니 생각이 달라졌어요. 이 집의 주인은 바로 저였던 거예요. 유언장 날짜를 확인해 보니 남편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쓰신 것이었습니다. 병상에서도 저를 걱정하셨던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가족을 생각하신 거였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이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셨다는 게 고마웠어요.
동시에 오늘 당한 모욕이 더욱 분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셨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거든요. 남편의 유언대로라면 정희나 상민이에게 재산을 물려줄 이유가 없었어요. 오늘 그들이 보인 태도는 분명히 집안 어른을 지키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어른을 모욕한 거죠. 저는 유언장을 소중히 다시 봉투에 넣었어요. 이제 제게도 할 말이 생겼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필요가 없어요. 남편이 남겨주신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제 눈에 다시 불이 켜졌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속상했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상황을 바꿔볼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뜻을 따라서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평소보다 마음이 차분했습니다. 남편의 유언장을 발견한 후로 생각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이제 제게도 할 말이 생겼어요. 부엌에서 간단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국수가 아니라 간단한 반찬들을 준비했어요. 김치찌개와 계란 후라이, 그리고 밥을 지었습니다. 평소보다 정성을 들였어요. 정희와 상민이가 아침을 먹으러 나왔을 때 저는 이미 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제 일 때문인지 둘 다 어색한 표정이었습니다. 특히 정희는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어요.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상민이가 어제 일을 의식하는 듯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듯 대답했습니다. 할 일이 있어서. 정희가 상을 보더니 예전만큼 불만스러워하지는 않았어요. 어제 일 때문에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편해하는 기색은 있었어요. 아침을 먹는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언제 유언장 얘기를 꺼내야 할까요? 타이밍이 중요할 것 같았어요. 너무 성급하게 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늦어서도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상민이가 회사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저는 말을 꺼냈습니다. 상민아,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상민이가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늦을 것 같은데요. 나중에 하면 안 될까요? 중요한 일이야. 회사 일보다 중요하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상민이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 걸 오랜만에 본 것 같았어요. 정희도 호기심이 생겼는지 가까이 와서 들으려고 했어요. 저는 서랍에서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어젯밤에 다시 한번 확인해 둔 것이었어요. 이게 뭔가요? 정희가 물었어요. 저는 천천히 유언장을 펼쳐 보였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쓰신 유언장이다. 상민이가 깜짝 놀랐어요. 유언장이요? 그런 게 있었나요? 어제 발견했어. 저는 차근차근 유언장 내용을 읽어주었습니다. 집안의 어른을 지키는 사람에게 재산을 물려준다는 부분을 특히 강조했어요. 어른을 모시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말라는 부분도 읽어주었습니다. 정희의 얼굴이 점점 파랗게 변했습니다. 그게 진짜예요?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희 아버지 친필이야. 도장도 찍혀 있고. 상민이가 유언장을 자세히 보았어요. 아버지의 글씨를 확인하고 나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분명히 아버지가 쓴 게 맞았거든요. 정말 아버지가 쓰신 것 같네요. 정희가 갑자기 흥분했어요. 하지만 어제처럼 큰 소리를 내지는 못했어요. 유언장 때문에 기가 죽은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물론 있다. 변호사에게도 확인받을 수 있어.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사실 어젯밤에 이웃집 아들이 변호사라는 걸 기억해내고 전화로 간단히 문의해봤거든요. 유언장이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정희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당당했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마치 바람 빠진 풍선 같았어요.
그래도 우리가 이 집을 관리해 왔잖아요. 정희가 애써 변명했어요. 하지만 저는 웃었습니다. 관리? 언제 관리했나? 정희가 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실제로 집안일은 거의 제가 다 했거든요. 정희는 자기 일만 하고 집안일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상민이도 어색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그렇다고 해서 어제 내가 한 행동을 생각해봐라. 저는 상민이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머니가 모욕당할 때 내가 뭘 했나? 상민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제 자신이 한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정희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어제의 모욕은 쉽게 잊혀지지 않았어요. 밥상을 엎어버리고 시어머니를 모욕한 일을 사과 한마디로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때 도연이가 들어왔어요. 상황을 파악하고는 할머니 편에 섰습니다. 어제 일을 다 봤으니까 당연한 반응이었어요. 엄마, 할머니께 진심으로 사과해야 해요. 정희가 눈물을 흘리며 계속 빌었지만 도연이는 냉정했어요. 어제 하신 일은 너무 심했어요. 도연이의 말에 정희가 더욱 당황했어요. 자신의 아들까지 할머니 편을 드니까 완전히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정희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탐욕으로 가득했던 그녀가 결국 손주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우는 모습이 되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거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이는 냉정하게 고개를 젓고 있었습니다. 젊은 나이에도 옳고 그름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었어요. 할머니를 모욕한 어머니를 쉽게 용서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집안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정희는 저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게 되었고 상민이도 예전보다 조심스러워했어요. 유언장의 위력이었죠. 하지만 저는 복수를 위해 이런 일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존중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가족으로서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른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 말이에요. 정희와 상민이는 아직도 어색해했어요. 저와 마주치면 눈을 피하고 대화도 필요한 것만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괜찮았어요. 적어도 무례하게 행동하지는 않으니까요. 오늘은 도연이가 혼자 점심을 먹으러 왔어요. 정희와 상민이는 아직 어색해서 자주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연이는 달랐어요. 할머니가 더 그리웠던 것 같아요. 할머니, 뭐 해드릴까요? 도연이가 부엌에서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고마운 마음에 웃었습니다. 손주가 이렇게 도와주니 일이 쉬워졌어요. 국수나 끓여줄까? 제가 말하자 도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 국수가 제일 맛있어요. 도연이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누군가 제 음식을 맛있다고 해주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국수라고 하면 정의의 불평이 떠올랐는데 이제는 달랐어요. 함께 부엌에서 국수를 준비했어요. 도연이가 파를 썰어주고 저는 면을 끓였습니다. 할머니와 손주가 함께 요리하는 모습이 정겨웠어요. 이런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자 저는 조심스럽게 면을 넣었어요.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부엌에 울렸습니다. 며칠 전에는 이 소리가 불안했는데 오늘은 평화로웠어요. 할머니,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구나. 제 대답에 도연이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가 복수나 보복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다행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할머니와 함께 있는 게 좋아요. 도연이의 말이 제게는 큰 위로였습니다.
적어도 손주만은 진심으로 저를 아껴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이런 마음을 가진 손주가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국수가 다 익었어요. 저희는 함께 그릇에 담아서 상에 올렸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따뜻한 국수였어요. 파도 올리고 김치도 곁들였습니다. 할머니, 이제 이 국수는 슬픈 국수가 아니에요. 도연이가 젓가락을 들며 말했어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이 국수 때문에 밥상이 엎어지고 갈등이 생겼었죠. 그래, 이제는 행복한 국수구나. 저도 젓가락을 들었어요. 도연이와 함께 먹는 국수는 정말 맛있었습니다. 며칠 전 바닥에 엎어졌던 국수와는 전혀 다른 의미였어요. 할머니, 앞으로 자주 와서 같이 국수 끓여 먹어요. 도연이가 밝게 말했어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자주 함께 먹자. 이제 국수는 더 이상 눈물의 상징이 아니었어요. 가족 사랑이 회복된 따뜻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할머니와 손주가 함께 만든 행복한 음식이 된 거죠. 창밖으로 해가 따뜻하게 비치고 있었어요. 도연이와 마주 앉아 국수를 먹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엎어진 건 국수 한 그릇이 아니었어요. 며느리의 욕심과 무례함이 엎어진 거였습니다. 끝내 지켜낸 건 제 자존심과 우리 손주의 미래였어요. 남편이 남겨준 유언장은 단순한 재산 분배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의 의미와 어른에 대한 존중을 일깨워주는 소중한 가르침이었어요. 집안의 어른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준 거였습니다. 할머니, 맛있어요. 도연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그 웃음을 보며 마음이 포근해졌습니다. 이런 순간이 진정한 행복인 것 같았어요. 많이 먹어라. 저는 도연이의 그릇에 국수를 더 올려주었어요. 손주가 배불리 먹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제일 기쁜 일이었습니다. 이런 작은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어요. 이제 정말 평화로웠어요.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고 눈치 보며 밥상을 차리지 않아도 됩니다. 가족이란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것이라는 걸 새삼 깨달았어요. 도연이와 함께 설거지를 하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소박한 국수 한 그릇이지만 이 안에는 진정한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할머니와 손주 사이의 따뜻한 정이 말이에요. 앞으로도 이런 평범한 일상이 계속되기를 바랐습니다.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따뜻한 가족의 모습 말이에요. 그것이 제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정희가 조심스럽게 찾아왔어요. 진심 어린 사과를 하더라고요. 저도 마음을 열고 용서했습니다. 가족이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되었어요. 상민이도 달라졌습니다. 어머니에게 더 관심을 보이고 집안일도 도와주려고 했어요. 아들다운 모습을 찾은 것 같아서 기뻤습니다. 결국 우리 가족은 더 단단해졌어요.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그 덕분에 서로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소박한 국수 한 그릇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가족의 사랑으로 마무리된 거죠.